안녕하세요. 국제재무관리 9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주째까지 수업을 했었고 7주째까지 이제 국제평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9주째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제은행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자본시장도 있고, 또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후 부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그 국제금융시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개요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금융시장의 개요를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은행, 그리고 뭐 자본시장이라 하면 이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뭐 파생상품 시장, 또 뭐 단기 금융상품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개별 금융상품별로 이제 시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큰 그림에서의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 경제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었죠. 여러 가지 뭐 구매력 평가, 뭐 이자율 평가, 뭐 이런 평가들을 배우면서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환율과 이자율, 물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마 이번 시간부터는 좀 말로 하는 설명이 많을 거예요. 경제학적인 지식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국제 금융 시장이 이제 뭐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좀 말로 하는 그런 설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그 중간고사 과제, 그 대체 과제가 있었죠. 우리가 중간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자, 중간고사 여기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죠. 여기 공지사항 들어가면, 국제재무관리 그 게시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중간시험 대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니까 오늘이 10월 20 며칠이냐? 6일인가? 10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중국의 에버그란데 그룹이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데, 그게 이제 파산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보고서는 원래 처음에는 제가 뭐 5장 이내로 작성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길게 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길게 써도 말리진 않을게요. 길게 써도 됩니다. 뭐 두세 장만 써도 되고 아니면 길게 써도 되고, 어쨌든 그걸 제가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할 테니까 잘 쓰시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된 보고서 하나 정도는 제가 채택해서 논문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논문으로 이제 만들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잘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졸업 논문 쓰면 되겠죠. 뭐 졸업 논문 다른 거 굳이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가장 핫한 이슈일 거예요. 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뭐 중국은 이 에버그란데 그룹을 비롯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기, 뭐 미국은 지금 뭐 물류의 위기 뭐 이런 거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에서 존재하는 그런 몇 가지 위험들은 제가 볼 땐 단기적인 것들이 많고 좀 큰 여파를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위험 요인은 제가 볼 땐 여기가 지금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 미리 조사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보는 이런 기회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이미 제출한 학생도 몇 명 있어요. 이미 제출한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들 만약에 뭐 제출한 거 제가 잘 읽어봤는데 고쳐서 더 잘 써서 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수정해서 다시 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그래서 국제금융거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 시장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개별 시장, 은행,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파생상품, 선물 옵션 시장 등등 개별 시장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및 기본적인 운영 원리 등을 이제 이번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챕터는 좀 소개를 하는 인트로덕션 같은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국제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 거죠. 이제 국제금융거래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외국의 자산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통화를 거래한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장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로 돈 붙여주실 때 은행을 통해서 돈 송금해 주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뭐 중국에 송금을 한다든지 어쨌든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 돈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 위안화가 됐든 아니면 원화가 됐든 그런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하죠. 여러분 어머님이 돈 붙여주실 때 어머님이 직접 비행기 타고 와서 돈 딱 건네주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그것도 국제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의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뭐 어디를 통해서 그런 금융거래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은행에 가셔서 돈을 송금하면 그 은행을 통해서 한국으로 돈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받을 수 있고 그런 국제금융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중에 하나인 거죠. 또는 요즘은 이제 그 외국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어렵지 않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주식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그런 주식들 사고 파는 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좌만 열면 얼마든지 외국 주식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미국 주식을 살 때 그런 것도 역시 국제금융거래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국제금융거래거든요. 그럼 그런 거 우리 증권회사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 삼성증권에다가 내가 계좌를 만들어요. 그럼 주식 거래할 때 삼성증권에서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역시 증권회사가 그런 이제 금융시장을 운영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삼성증권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나스닥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셈이죠. 우리는 나스닥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도 역시 국제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즉 국제금융시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들은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데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요 금융 중심지나 그 지역의 증권거래소 및 선물 옵션 거래소 등을 지칭한다. 국제금융시장이 국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모든 거래의 양태를 지칭한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옛날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나? 아주 옛날에 옛날에는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발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일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19세기부터 대략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하나로 통합되는 영국의 땅이 이만해지고 프랑스의 땅이 이만해지고 전 세계가 막 이제 그 유럽의 일부 열강들이 전 세계로 막 식민지를 뻗치고 하면서 이제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게 19세기란 말이에요. 식민지 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영국이 역시 국제금융시장이 가장 발달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국제금융시장 하면 영국이 가장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통 흔히들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미국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뭐 미국이 당연히 더 큰 국제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런 규모에 비해서 영국은 금융시장이 대단히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유럽의 그 선진국을 뭐 영국과 독일이라고 한다. 뭐 그 외에도 선진국들 많지만 유럽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는 두 나라,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 나라, 영국과 독일을 비교하자면 그 두 나라가 약간 상반된 그런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제조업,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금융은 어떻게 보면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금융시장이 막 발달했다기보다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데 독일도 뭐 도이체방크 이런 은행들은 굉장히 크죠. 독일에도 큰 은행들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독일에서 금융시장의 역할이라 함은 그 산업을 떠받치는 역할, 산업에서의 금융활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금융업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영국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산업보다는 금융업이 더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오히려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더 위쪽에 있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런 국가가 영국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2007년 말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해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그 영국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금융위기였잖아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였단 말이에요. 결국 금융시장의 부실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금융기관이 타격을 입은 그런 경제 위기였는데 금융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였는데 영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으니까 타격을 크게 입었죠. 상대적으로 독일은 그때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독일은 금융산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독일이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특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도권을 갖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인 거죠. 그 전까지는 막 금융업이 막 치솟을 때,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았어요. 사실 좀 더디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 같은 나라가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았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영국은 크게 무너지고 독일은 그걸 잘 유지했던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을 이끌어 나가는 게 독일이 됐었죠. 나중에 영국은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겠지만 영국은 아예 유럽연합에서 나와버리죠. 브렉시트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돼요. 지금도 영국은 국제금융시장이 막 크게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자, 본격적인 발전은 1950년대 말 유로 달러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됨. 야, 유로 달러 시장.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유로 달러 시장 혹은 다른 말로는 유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를 거래하는 유럽에 있는 금융시장이 유로 달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미국에서 발행하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게 달러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 한 1900 세계 1차 대전 시절 1900년대 초에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았었어요. 유럽에서는 유럽의 화폐를 썼지 달러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 패권을 잡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1950년대 말부터 그때부터는 전 세계가 이제 달러로 모든 국제금융 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달러가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가 된 거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달러를 가지고 다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달러를 가지러 가려면 미국까지 가야 되냐 매번. 이제 그게 귀찮아지니까
이제 달러를 거래하는 은행들 혹은 뭐 달러를 거래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유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달러를 거래하는 유럽에 있는 시장들이 유로 달러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미국과 유럽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지금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을 배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반대가 국제금융시장.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안에서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 안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는,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은행, 증권회사 뭐 이런 거에 대립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원화 거래 말고 이제 달러화 거래라든지 이런 거, 그런 식으로만 예전에 사용됐는데, 지금은 굳이 뭐 거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 거래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장소 이런 거를 아예 초월해서 각 국의 이제 금융시장, 유로시장, 외환시장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거래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럼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 옛날에는 어땠느냐? 옛날에는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돈이 서로 잘 돌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죠. 독일 같은 경우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 금융 시장이라는 게 옛날에 무역 같은 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국제 간의 무역이, 수출 수입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금융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그 거래가 쉽게 잘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뭐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하려면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물건을 어떻게 쉽게 보내겠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보내는 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무역이니까. 자동차를 보내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오는 그 과정, 이런 게 국제금융시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돈이 제대로 잘 안 와요.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실물 경제의 수출 수입 이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시장이 역할을 크게 했다. 그래서 국제금융의 형태가 뭐 무역결제, 무역금융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무역을 이제 그 도와주기 위해서, 무역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이 존재했고, 또는 실물투자의 금융자원 조달.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엄청나게 큰 대규모 공사를 한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중국 안에서만 자금 조달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의 중국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다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실물 투자죠. 엄청나게 큰 뭐 다리를, 막 중국과 뭐 홍콩이란다. 중국과,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지만 중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죠. 그런 거 할 때 중국 혼자 그 공사비를 다 댈 수도 있지만, 한국, 미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와, 저 공사는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실물 투자의 금융인데, 금융 자원 조달인데, 이런 것 역시 이제 그 전통적 기능에서의 국제금융 시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냐면은 결국 간접금융이에요. 간접금융이 뭐냐 그러면,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한 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예금 및 대출이에요. 내가 그 중국에 수출을 한다. 자동차를 중국으로 차를 보내죠. 차를 보낼 때는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거죠. 자동차 배 타고 가요. 그럼 중국에서 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팔고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럼 돈이 오는 과정이 이제 뭐 예금, 대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중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은행을 통한 금융을 우리는 간접금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고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간접금융인데, 예전에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많았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지고 있어요. 현대적 기능. 요즘은 국제금융시장의 역할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익 창출, 무역 및 투자 확대, 국제 유동성 조절 등의 기능이 중시가 되면서 최근에는 증권 중심의 직접 금융이 주요 형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간접 금융의 반대가 직접 금융이겠죠. 직접 금융,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 거래가 직접 금융이에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직접 금융. 그러니까 내가 어느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외국 회사 주식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어떤 외국 회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막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회사 주식, 채권 그냥 직접적으로 사버리는 거. 이런 게 직접 금융인데 요즘에는 그런 증권 중심의 직접 금융이 오히려 크게 발달해 있다. 아까 그 잠깐 외국 주식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외국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게 다 직접 금융이죠. 외국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국제금융 시장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뭐 그리고 각국의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과의 거래가 많이 쉬워졌단 말이에요. 주식 사고 팔기도 쉬워졌고. 그러니까 굳이 은행 통해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직접 사버리자. 뭐 전 세계는 하나인데 우리가 뭐 국내 외국 이런 거 뭐 경계를 나누고 그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접 금융이 이제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제 국가 간 거리가 더 좁아지고 규제가 더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규제가 더 약해지고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더 커지게 되겠죠. 간접 금융은 점점 더 줄어들고 직접 금융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냥 뭐 국내든 국외든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의 구성과 참가자. 우리가 항상 시장의 참가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장, 그러면 참가자는 우리가 시장, 아무 시장이나 시장의 참가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3명이에요. 3명. 사는 사람, 구매자,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개인, 뭐라 그러지? 뭐 브로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딜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개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 그렇게 3개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국제금융시장에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 그룹, 돈을 필요로 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차입자 그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수요죠, 수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고자 참여하는 사람들. 결국 자금 조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다국적 기업이죠. 기업인데 국내에서만 자금 조달 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금 조달 받는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나? 쿠팡이란 회사 알아요? 쿠팡에서 여러분 쿠팡 아이디 하나씩 있나요? 쿠팡에서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그 택배도 많이 받고 하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쿠팡 자금 조달 어디서 받아요? 쿠팡의 가장 대주주 일본에 있죠. 소프트뱅크. 그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소프트뱅크 그 안에 있는 그거 그 벤처 캐피탈 이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소프트뱅크가 한테 자금 조달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어쨌든 쿠팡 한국에서 자금 조달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장도 미국에 다 했고 상장하기 이전에 비상장인 상태에서도 외국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자 받았어요.
차입자 그룹인 거죠. 쿠팡 같은 회사들. 뭐 일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안에서만 자금을 조달받아요. 하지만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자금 조달받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 알리바바의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미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중국보다.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차입자 그룹. 그리고 각국 정부, 뭐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죠. 정부는 주식을 발행하지는 못하지만 채권은 발행한단 말이에요.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 정부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리고 있죠. 미국 정부는 그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돈을 얼마 이상 빌리지 못하게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한도를 계속 넘고 있죠. 한도를 넘으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한도를 올리자. 또 그 한도까지 다다르면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한도를 올리자. 그 한도라는 게 무의미해지게끔. 원래 그 한도를 만든 이유가 이 이상은 빚을 빌리지 말자라고 약속하려고 한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뭐 최근 트럼프 정부 이후에 한도를 몇 번 늘렸나요 지금? 미국에서 툭 하면은 셧다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뭐 셧다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셧다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한도를 늘리죠. 빚 이만큼이었는데 한도 이만큼 올리고, 또 빚이 차면은 또 한도 올리고, 빚이 차면 한도 올리고. 지금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미국 정부 가장 큰 차입자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이제 국제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IMF, IBRD, ADB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개발은행이죠. 아시아 개발은행, 뭐 이건 국제 뭐 개발은행, 이런 개발도상국들 도와준 그런 은행들이고, IMF는 국제 그 통화기금. IMF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만든 AIIB도 있죠. AIIB,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뭐 여기 속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그룹. 이제 돈 대주는 사람이에요. 투자자 그룹은. 차입자 그룹은 돈 받는 사람, 투자자 그룹은 돈 대주는 사람. 그래서 자산 운용 과정에서 저위험 고수익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참여한다. 돈을 빌려주고 혹은 돈을 투자하고 수익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투자자 그룹이에요. 주로 전 세계에서 큰손 역할을 하는 거는 연기금,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아주 국제적으로도 큰 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거의 전 세계에서 손대 꼽을 정도로 규모가 큰.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다 들어야 되죠. 뭐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니까 뭐 그거 가입 안 하지만, 외국인은 가입 안 하죠. 저 아마 외국인 하나?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전 국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꽤 많은 부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아니면 다른 연금에라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전 국민이 가입을 해놓고 거기다 돈을 매달 월급의 일부를 거기 넣고 있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국민연금 굉장히 규모가 큰 연기금이죠. 자, 연기금이 이제 그 돈을 다 모아서, 전 국민의 돈을 모아서 그걸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막 투자하는 거예요. 쿠팡 돈 필요해? 그럼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뭐 알리바바 돈 필요해? 그럼 알리바바 투자하고, 삼성전자 돈 필요해? 그럼 투자하고, 뭐 그런 거죠. 미국 정부 돈 필요해? 그럼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고. 이런 다 연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그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기 위해서 돈을 그 보험회사에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려면은 자동차 보험 들기 위해서 보험료 내죠. 그 보험료 싹 다 모아요, 보험회사가. 그 돈 어떻게 하겠어? 그 돈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차입자 그룹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차입자 그룹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그룹이기도 한 거죠. 돈을 투자받기도 하지만 투자하기도 하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그룹은 여기에요. 자금 중개인 그룹.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가운데, 그 시장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래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부분. 그래서 일단 금융 중개기관이 있고, 뭐 국제상업은행 또는 국제투자은행 등
금융 중개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브로커 회사들도 있어요. 그냥 브로커 회사들은 차입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브로커라는 건 연결해 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차입자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자금 중개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각국의 금융시장, 유로시장, 외환시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이래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중개기관인 거죠. 다 여기 와서 중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금융 거래를 한다는 거죠. 차입자들도 여기 와서 거래하고, 투자자들도 여기 와서 거래하고, 국제금융기관도 여기 와서 거래를 한다. 여기로 다 모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국가, 여기는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가 있으면은 지금 이 선, 이거는 국내 금융시장이에요. 이 나라 안에서 거래하는 거. 국내 안에서도 금융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시장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주죠. 국민들이 국내 투자자, 삼성전자가 국내 차입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 사줘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돌아가는 시장. 미국도 미국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테슬라 주식 사줘요. 그럼 미국 안에서의 금융시장, 이게 국내 금융시장. 여기는 국내 금융시장, 여기도 국내 금융시장이라면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내가 한국 사람인데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요. A국에서 B국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여기 국제중개기관을 통해서 일로 가서 이제 주식을 사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중개기관의 역할이 이런 거다. 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자, 그러면 이제 뭐 19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최근의 최신 트렌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살펴봤어요. 옛날에는 간접금융이 주요 형태예요. 옛날에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국제금융이 있었다, 존재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무역하고 국가 간에 막 투자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돈이 활발하게 잘 돌아야지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역할로 간접금융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투자한다. 저 회사 좋은 회사 같은데 내가 투자해야지.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자, 자본이동 증대와 금융시장의 통합.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자본 이동이 급증해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지금 더 그렇죠. 자본 이동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돈보다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본 이동이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자본 이동이 급증하고 각국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동조화한대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주식시장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같이 가요. 보면은 한번 볼까? 오늘 주식 어떻게 됐나? 오늘 주식 해외 증시 이거 봐서 잘 모르겠네. 좀 그런가? 얘네 둘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상해랑 황생 떨어졌다 올라가고, 얘도 떨어졌다 올라가고, 좀 비슷한가요? 니케이는 별로 동조화가 되지 않네. 오늘은 좀 약간 평소 같지 않은데 여기도 별로 동조화가 아니네. 대체로 보면은 국제금융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일본 떨어지고 중국 떨어지고 홍콩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동조화라고 부르죠.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 간의 거래가 워낙 쉽고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외국 주식 사고 이런 국제 금융 거래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국내 시장, 외국 시장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양쪽 시장에 둘 다 쉽게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둘 다 시장인데 얘네 둘이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왜? 나는 둘 다 동시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자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낼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보낼 때, 한국에서 미국 주식 살 때, 뭐 이럴 때 다 그럼 규제가 높으면 뭐 주식 하나 살라 그러는데 수수료가 막 20%고 이러면은 못 살 거 아니에요. 사이가 꺼려지죠. 근데 그런 규제들이 완화됐어요. 막 이제 쉽게 누구나 주식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규제가 막 있어서 잘생긴 사람만 미국 주식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허락 받은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 못 사고 기관 투자자만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제가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기술, 정보처리 기술, 우리 통신기술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인터넷 기술이 잘 발달해서 미국 주식 사고 파는데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지 주식 거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증권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간접 금융은 은행이라 그랬죠. 직접 금융이 증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은행보다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1980년대 초 외채 위기, 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인지도 및 신용도 증대.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유명해져요. 그럼 그 회사 주식 사고 싶은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은 거죠. 테슬라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미국에서만 주식이 팔렸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금융 재편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업무 영역을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 종합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한다. 은행들이 계속 이제 그 M&A를 통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주요 변화, 거래 기법의 고도화, 그래서 경쟁 격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한다. 자, 거래 기법, 요즘 엊그제 뉴스에 났던데 이제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지수를 비트코인 맞나? 하여튼 비트코인인지 아닌지 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가상화폐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만들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한 거죠. 예전에는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직접 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싶진 않네. 그거 뭐 하려고 보니까 코인 사려면은 막 코인 거래소에 가입도 해야 되고 막 귀찮았는데 근데 누군가가 ETF를 만들었어요.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그 ETF에 그 펀드에 투자하면은 비트코인 투자한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금융 상품을 개발해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였지? 비트코인 ETF 맞나? 이런 거죠.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승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ETF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고객의 다양한 수요 및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 등이 고도의 금융 기법을 발전시킬 주 요인이다. 자, 비트코인 사고는 싶은데 뜬다고 하니까 사고는 싶은데 나 나이가 많아서 거래소 이런 거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런 ETF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의 확산, 요즘 뭐 많이 쓰는 말이죠, 핀테크. 그래서 이제 금융혁신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전통적인 금융의 모습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금융 위기의 증대, 예전에 비해서 금융 위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이후, 1990년 이전하고 1990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1990년 이전에 한 100년을 살펴봤을 때 뭐 대공황, 오일 쇼크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아주 위기다라고 싶은 그 정도의 위기는 크지 몇 개 없었는데 좀 90년대 이후에 보면은 툭하면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90년대 말 아시아에 한국도 그때 망했었고 아시아 금융 위기가 크게 번졌었고 2000년대 말에 2007년 말 그러니까 2007년 8년 이때 미국발 금융 위기 그것도 전 세계로 확산이 됐었죠. 그럼 위기가 막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또 위기가 터질지 모르죠. 요즘 다 각국의 뭐 주식시장 지금 거품 쌓이는 거 보세요. 부동산, 주식 다 지금 거품이 이만큼 쌓이고 있잖아요. 이 거품이 언제 한번 딱 터지게 되면 또 금융위기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뭐 어쨌든 이게 10년에 한 번 걸로 막 이렇게 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훨씬 자주 생기죠. 자본 이동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각국이 외부적 충격에 더욱 노출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국제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미국의 위기가 우리나라로 이전되지가 전이되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럼 그건 미국의 일이지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금융시장 멀쩡하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아주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1500년대 막 이럴 때 조선시대 중국의 뭐 송나라 이런 시절 아주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금융 위기가 터지든 그게 뭔 상관 있어 우리랑 중국이랑 한국은 영향을 안 받죠. 그런데 지금은 자본 이동이 증대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엄청나게 자주 해요.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미국의 금융시장, 한국의 금융시장 그 두 개를 아우르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너의 위기가 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한 나라가 잘못되면 그게 막 다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뉴스도 많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뭐 채무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스가 위기다. 한 50년 전 같았으면 그리스의 위기가 오든 말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 망하면 뭐 망하는 거지 뭐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그리스 위기 그리스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전 세계에 영향을 조금씩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금융시장이 통합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랑 우리랑 먼 나라였는데 지금 가까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에 노출된다. 그리스한테 충격이 온다? 아이고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가 망해? 아유 니네 망해. 우리랑 상관없어. 이랬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속성상 가변적인 국제 자본 이동의 증대는 그러니까 국제 자본 이동이 자꾸 가변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국제 거래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수출을 하고 우리가 수입도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흐름이 일정하면 상관없는데 가변적이라면 올해는 작년에는 뭐 수출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수출이 팍 줄고 뭐 수입이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연도별로 변동이 심하면 그럼 그럴 때 국제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미래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위기 발생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항상 우리는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들락날락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 국제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국제금융 위기는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전염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중국이 망한다. 우리 헝다 사태 이런 거죠. 중국의 에버그란데가 진짜로 실제로 파산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 영향 안 미칠까요?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변국으로 확대된 전염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번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분류, 광의 분류. 이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둘로 자르자. 외환시장하고 신용시장으로 자르자. 그래서 외환시장은 뭐냐? 그냥 돈만 바꾸는 거.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고,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고, 돈만 바꾸는 외환시장. 얘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제는. 돈만 바꾸는 외환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시장, 주식을 사고,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런 시장이 이제 신용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은행에 예금 또는 대출을 하거나 이런 시장인데, 신용시장은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직접금융, 간접금융.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직접금융은 증권시장이라고 했어요. 자본시장. 직접금융시장은 우리가 직접 외국 회사의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게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은 은행이라 그랬어요.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뭘 살 때 은행에 송금을 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런 거. 그래서 신용시장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뉜다. 국내 금융시장은 우리가 관심 있을 필요 없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뭐 이렇다라는 거죠. 자, 역내는 이제 그 해당 국가 안에 있는 경우, 역외는 해당 국가 밖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 미화로, 그러니까 달러화로 되어 있는 자산을 사고 싶은데, 그거를 미국에서 사면은 역내고, 유럽에서 사면 그건 역외죠. 그래서 유로 시장들이 이제 역외 시장이 된다. 아까 유로 시장,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에 가면은 달러화로 된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 유럽에 있다 그랬죠. 달러는 분명히 미국 거니까 미국에서 거래해야 정상인데, 그거를 유럽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달러화로 된 걸 산다 그러면은 달러는 미국 거고,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미국 둘 중 한 군데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역내라고 부르는데, 한국, 미국도 아닌 생뚱맞은 유럽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그게 역외다라는 거예요.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적인 분류. 그래서 은행이 있고, 증권시장이 있고, 증권시장은 주식과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이 있다. 선물 옵션 시장이 있다. 여기까지가 위에서 말한 크레딧을 위한 시장인 거죠. 그 신용시장. 그리고 이 밑에 외환시장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외환 거래하는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뭐 그거 외환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그림에서 이 외환시장에 해당하는 게 이 맨 밑에 한 줄. 그리고 나머지 전체, 나머지 이거 한 줄 빼고 나머지 이 전체가 여기 신용시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시장이 바로 그거죠. 국제은행시장이 간접거래, 간접금융을 하는 간접금융시장. 그래서 이게 역내, 외국은행시장은 역내, 유로커런시 시장은 역외. 그리고 국제유가증권시장, 이게 이제 간접금융이죠. 얘네들은 다 간접금융이에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직접금융이에요. 얘가 간접금융이고 헷갈렸네. 은행이 간접금융, 유가증권이 직접금융.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는 단기금융시장도 있고, 이제 돈을 이제 단기 채권 같은 거죠. 그다음에 국제채권, 국제주식, 얘네들은 이제 장기금융시장인데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 시장도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워왔고, 그 3장에서 배웠죠. 국제은행시장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고, 국제유가증권시장 그 다음 시간에 배우고, 국제파생상품시장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는 기말고사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국제금융시장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광의의 분류는 이제 외환과 신용으로 나눌 거냐,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중개 방식에 의해서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아까 이야기했죠. 직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 사는 거, 간접금융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 은행에 저축하고 대출 받는 거, 예금 대출, 이게 간접금융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재지, 내가 양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데 둘 중 한 군데에서 하면 그러면 역내 금융시장, 금융기관 소재국 통화로 이루어지면, 내가 달러를 사는데 미국에서 사온다? 그러면 그게 역내 금융시장. 달러를 사오는데 유럽에서 사온다? 그러면 그게 역외 금융시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의 금융시장은 유로 금융시장이라고도 불려요. 대부분 다 유럽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장기 금융이 있는데 그 장기 금융은 따로 장기 금융이라고 안 쓰고 그냥 국제 자본시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내인 거는 단기 금융시장, 1년 이상인 거는 이제 장기는 국제 자본시장. 여기 이거 나눈 거죠. 이 단기 금융시장이 얘네들, 장기 금융시장이 이런 일반적인 장기 채권, 중장기 채권 또는 주식을 사는 거,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했고, 이제 국제금융센터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켜서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자, 국제금융센터는 이건 물리적인 장소예요. 특정 공간에 국제금융을 굉장하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거.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여의도에 가면 증권회사 다 모여있죠. 증권회사 모든 본사들이 여의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의도 증권가라고 하잖아요. 뭐 대구로 치면은 범어동 같은 데 가면 대구에서 제일 큰 은행 지점들은 범어동에 다 모여있죠. 그런 것처럼 국제금융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국제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국제금융센터. 여기는 무조건 지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다 모여 있어서 영업망을 집중시켜 놓은 그런 국제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 근데 이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놨어요. 일단 처음에 전통적 국제금융센터.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센터를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국내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이미 이 도시들, 이 나라들은 애초부터 금융시장이 잘 발달해 있던 곳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은행 생긴 게 뭐 몇 년이나 됐겠어요. 옛날에도 은행 비슷한 건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대적 의미의 은행이 생긴 거는 한참 뒤란 말이고, 조선시대는 은행 없었겠죠. 은행 비스무리한 건 있었겠지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건 있었겠지만, 지금의 형태랑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은행이 역사가 뭐 100년이 넘잖아요. 이미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국제금융 활동에서도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런던과 뉴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센터다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게 런던과 뉴욕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제금융기관은 거기에 무조건 지점 다 있어요. 아니 대체로 본사가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본사가 뉴욕에 있거나 본사가 런던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실 뉴욕에 있지. 뉴욕에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금융센터. 그 다음에 역외 금융센터라고 해서 오프쇼어 파이낸셜 센터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조그만 나라인데 국제적인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금융센터가 역외 금융센터예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경제 국가들이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금융센터.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그리고 여기 독일인데 프랑크푸르트 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이거 홍콩은 지금 중국인가? 이것도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 홍콩이 중국이 아니었던 시절, 1900몇 년이야? 그거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시절, 2000 몇 년 되기 전에 옛날 1990년대 홍콩을 생각해 본다면은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셋 다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룩셈부르크는 그래도 얘네 둘보단 조금 크다.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조그만 나라고, 싱가포르, 홍콩은 그냥 사실상 하나의 도시 정도죠.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딱히 뭐 제조업이라는 게 크게 발달하기는 어렵고, 이 나라들이 근데
그 집중했던 게 금융산업에 집중한 거죠. 우리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 아시아의 모든 국제금융 거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라. 우리가 그 다 깔아줄게. 우리가 그 돈 많이 들여서 은행들 좋은 건물도 짓고 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너네 와서 금융거래 다 여기서 해라 라고 이제 자리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대표적인 국제 금융센터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싱가포르, 홍콩에 엄청나게 큰 전 세계 제일 큰 은행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홍콩 사람들이 거래하느냐? 싱가포르 사람들이 거래하느냐? 많이 안 해요. 그 나라 사람들, 홍콩, 싱가포르에 사람 몇 명 산다고, 거기 그 작은 나라에. 그 사람 한 100만 명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무슨 은행 장사를 하겠어, 지금. 그쵸? 여기 싱가포르 사는 사람, 홍콩 사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자금 조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 이런 나라들은 비거주자, 외국 사람들한테 자금 조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들, 홍콩에 있는 은행들, 얘네들이 홍콩 사람한테 돈 받아서 장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장사하는 겁니다. 소규모 경제 국가들,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은행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나라들 많겠죠. 지금 다른 나라. 근데 이미 늦었죠. 싱가포르, 홍콩 다 커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제금융센터를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서울은 딱히 땅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어디 강원도에다가 우리 국제금융센터 만듭시다 해가지고 거기다 막 온갖 거 막 건물 다 때려 짓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 다 모이세요 막 전 세계 홍보에 광고하고 막 해. 그 될까요? 올까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잘 안 올 거예요. 막 이미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새로 또 하나 만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대표적인 여기의 금융센터,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기관들은 이 네 개 도시에 무조건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이제 한 도시인데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여러 번 가봤어요. 사실 한국에서 독일을 가려면 여러분 독일의 더 큰 도시 하면 뭐 떠올라요? 베를린 또는 뭐 뮌헨 이런 나라들 떠오르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독일 갈 때 직항은 프랑크푸르트밖에 없을 거라 아마. 딴 데도 있나? 베를린 직항 있겠구나. 하여튼 프랑크푸르트 직항이 있어요. 매일 있을 거예요. 매일. 한 서울, 인천과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비행기가 아마 매일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도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독일에서. 뭐 작은 도시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대구 정도도 안 되는, 대구보다 훨씬 작은 도시일 거예요. 그다지 큰 도시도 아닌데 프랑크푸르트 직항이 있다? 뭐겠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러. 여기는 금융센터로 굉장히 유럽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런던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센터가 프랑크푸르트예요. 유럽 중앙은행의 본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의 본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역외라고 써야 되는데 역외 금융센터 역외 금융센터라는 게 있어요. 부킹 오프쇼어 파이낸셜 센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세 피난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그래서 이 나라들은 여기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일반적으로 관광지고 카리브해에 많이 몰려 있어요. 대표적인 뭐 케이만 뭐 이런 나라들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다들 섬입니다. 뭐 케이만 아일랜드도 있고 무슨 버진 아일랜드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바하마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많이 있어요. 이런 데들 카리브해에 이런 뭐 우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들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이 기장 역의 금융센터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 금융 거래하는데 예를 들면 거래 비밀 보장도 해주고 금융 규제를 싹 다 회피해줘요. 그리고 뭐 세금도 안 받아요. 너네 와서 그냥 그 금융 거래에 와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건드리지 않을게. 니네 뭐
뭐 뒷돈 거래를 하든 뭐 검은 돈을 거래를 하든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을게. 우리는 우리 원래 못 사는 나라인데 너네가 와서 그냥 우리 거 그냥 좀 사 먹어 줘.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관광지로 이제 관광으로 돈 벌고 다 가난하게 원주민들 사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그냥 너네한테 세금도 안 받고 할 테니까 니네가 뭐 검은 돈을 거래하든 뭐 나쁜 금융 거래를 하든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신경 안 쓸 때 범죄를 저지르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네 그냥 우리나라 와서 해라. 와서 그냥 우리가 그 잘 갖고 놓은 관광 상품 잘 활용하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 기장역의 금융센터요. 카리브해 지역에 많고 그래서 그 국제 금융 기관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본사가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케이먼 군도 케이먼 아일랜드에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큰 그 국제 금융 기관들도 본사 주소 보면 케이먼 아일랜드에 있어요. 물론 뉴욕에 훨씬 더 큰 진짜 본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의 본사, 진짜 본사가 있는데 뉴욕에 있는 진짜 본사는 서류상에는 진짜 본사로 써 있지 않은. 그리고 서류상에 써 있는 본사는 이 케이먼 군도에 있는 조그만 무슨 건물 어디 10층에 뭐 조그만 그 점포 하나 이런 게 이제 본사로 돼 있죠. 이제 그런 거 다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세금을 회피하고 그럴 목적으로. 그래서 케이먼 군도에 가면은 막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건물들의 사무실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한 큰 국제금융기관의 본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거기서 뭐 거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거래는 정작 거래는 런던, 싱가포르 이런 데서 하면서 이런 데서 거래는 직접 하지만 우리에서 본사는 여기에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 세금 안 내려고 규제 회피하고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역할이 많이 다르다. 런던, 뉴욕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본사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본사는 대부분 다 뉴욕에 있어요. 뉴욕 또는 런던. 그러니까 전체 본사는 뉴욕.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가장 큰 본사는 유럽 본사는 런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런던에 하나, 뉴욕에 하나.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거 두 개를 양대 본사를 뉴욕에 하나, 런던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역외 금융센터는 이제 좀 아시아에는 여기에 만들고 유럽에는 여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얘네보다는 좀 작은. 그리고 기장역의 센터는 서류상의 본사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의 요건 뭐 이런 건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은 딱히 국제금융센터가 있냐? 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센터라고는 부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 국제금융센터를 못 만들었겠죠. 안정적인 경제환경,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성.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안정성은 홍콩보단 나은데. 홍콩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나 한국이? 북한이 있어서 좀 그런가? 북한만 없으면 우리나라도 안정적인데.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한국이. 금융 인프라 구축. 여러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다양한 상품이 대규모로 폭넓게 거래되고 있어야 함.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시설 그리고 유수의 금융기관, 금융 전문 인력 등의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어야 함. 이것도 저는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충분히 발달해 있고 뭐 통신시설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금융 인프라 물론 싱가포르, 홍콩만큼 상해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거 못지않게 구축할 수 있는데 와주기만 한다면. 그다음에 제도적 여건 구비,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 조세 우대 등의 여건도 필수적이다. 금융 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은 금융시장을 촉진시켜 해당국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여건을 강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함.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외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 와서 국제 금융거래하고 하겠다는데 방해하지 마라. 세금 많이 물리지 말고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뭐 그렇게 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점에서는 규제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우리나라 규제 셀 거예요, 훨씬.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가 국제금융 허브가 되는데 좀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그런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쉽게 못 들어와요. 국민 여론이 뭐 우리나라 몇 번 겪은 적이 있죠. 우리나라 예전에 외환은행이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외환은행 그리고 SK그룹 또 최근에 뭐 있었지? 또 무슨 회사 하나 더 있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외환은행 사태만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졌어.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노리고 외국의 투자은행이 들어서 이거를 덥석 물어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거.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면 그때 사서 가격 오르면 그때 팔고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투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투자 수익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외환은행 있어요.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거 사서 삼성전자 막 사. 그래서 가치가 올라. 그래서 팔고 나와.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와서 사네. 외국 투자은행이 옛날에 칼라일이라는 회사 그 투자은행이 외환은행 샀죠. 외국에가 와서 사가지고 이거 비싸지니까 외국에가 팔고 나가. 왠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오씨 한국 사람도 아닌 게 외국 사람이 와서 돈 벌어먹고 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싫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청문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들어와서 돈 벌고 나가게끔 그렇게 해놨냐. 그럼 막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할 수가 없죠.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그게 아니고 국민들은 규제를 해라라는 거예요. 쟤네 외국 애들 못 들어오게 해라. 돈은 우리가 벌어야지 왜 쟤네가 벌어가냐 이런.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완화해 나서 외국인들어서 돈 벌고 나가니까 그거 좀 막 국민들이 뭐라 한다. 제도적 여건구비 이게 좀 한국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부가 바보여서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아. 규제 완화를.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고 나가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여건, 뭐 현지 체류 인력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 뭐 그렇죠. 아무래도 국제금융센터가 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거기 그 금융 중심지에 가보면은 그 홍콩 사람들 살지 않죠 거기에. 홍콩인들도 있지만 외국인들 훨씬 많이 살죠. 그래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언어 소통, 외국인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글쎄 뭐 아주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세계 금융 허브 순위를 보면 역시 런던이 1위, 뉴욕이 2위. 뭐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1, 2, 3, 4등은. 홍콩,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 와, 아시아 4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옆에 우리나라 왼쪽에 하나, 밑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네. 여기 3, 4, 5, 6등이 있는데. 그리고 베이징도 있네요. 심지어 베이징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네. 와, 이제 좀 있으면 막 션전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하지만 서울은 27위다. 서울의 여건, 27위. 27위는 뭐 사실상 뭐 아닌 건데, 금융 허브가 아닌 거죠. 동북아 역내 경쟁 도시 중 홍콩,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션전까지 해서 서울은 이런 나라보다 경쟁력이 약한 것 같다. 뭐 법률, 규제, 특히 우리나라 규제, 법률 이쪽이 문제죠. 외국인들이 그 규제 때문에 들어올려다가도 와, 저 나라는 돈 벌고 나가면 지랄지랄하네 이러니까 하도 뭐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있고 뭐 금융 인프라 이런 거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자, 주요 금융센터를 한 번씩 볼까요? 뭐 런던 금융센터 1등이죠. 지금 여기 순위로 보면 1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17년 기준이고 지금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021년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19세기 이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가장 오래된 금융센터.
그래서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뭐 이런 점도 금융 인프라, 시장 유동성 등이 풍부한 점 등이 주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런던 금융센터 금융 규제 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물론 국제금융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규제를 온통 완화시켜 놨더니 거래가 너무 활발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007년에 금융 위기 터졌을 때 영국은 직격탄을 맞았었죠 그때. 유럽에서 뭐 여러 나라들 힘들어졌지만 독일, 영국 비교하면 독일은 멀쩡했고 영국은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온갖 규제들을 다 완화해 놓고 다 너네 와서 장사해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와서 장사하고 있던 애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영국도 타격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어쨌든 런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금융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 런던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 영국이 식민지 그 제국, 대영 제국, 그 제국주의를 통한 식민지 개발을 하던 그 시절부터 영국은 금융이 발달해 있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부터 발달했지만 어떻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이제 딱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국가가 되는데 그때부터죠. 미국은 대충 그때부터 한 195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 뉴욕 금융센터가. 그래서 뉴욕 소재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에 가장 혁신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거 싱가포르, 뭐 홍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역외 금융산업을 인위적으로 육성.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겠죠. 이 나라가 뭐 금융산업 발달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 육성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키우자.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역외 금융센터가 됐다. 그 다음에 카리브해 금융센터, 아까 말했던 케이만 아일랜드, 뭐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막 이런 데들. 기본적인 여건은 미흡해요. 그 나라가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그 국민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막 힘들게 과일 따먹고 막 힘들게 살고,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 나라 정부들은 와서 우리가 세금 회피하거나 비밀 거래해도 우리 눈 감고 있게, 우리는 안 볼게, 우리는 안 볼 테니까 니네 와서 장사 막 해. 대신에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니까 와서 돈 좀 쓰고 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무슨 더러운 거래를 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세금도 내지 마. 우리 세금 안 받을. 니네 싱가포르 가면 세금 내야 되잖아. 우리는 세금도 안 받을 거야. 세금도 내지 말고, 그리고 뭐 각종 뭐 범죄와 관련된 거래, 뭐 마피아한테 돈을 받았든 뭐 정치 자금을 받았든 그런 거 다 여기 와서 해라라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 그냥 니네가 온갖 금융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신경 쓰지 않겠다. 대신 와서 우리 원주민들이 따놓은 과일 좀 사주고 우리 호텔 지어놓은 거 여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센터, 일반적으로 보면은 금융기관들의 서류상의 본사들이 여기 많이 있다. 실질적인 본사는 여기 다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본사가 여기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펀드들에 대해서 볼게요. 국제금융거래에서 지금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펀드를 우리가 셋으로 나눠서 헤지 펀드, 사모 펀드, 국유 펀드 이렇게 볼 건데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헤지 펀드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지 펀드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헤지 펀드. 자, 헤지 펀드 뭐냐? 고수익 확보와 위험 회피를 위해 뭐 이건 뭐 늘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위험은 적게 수익은 높게. 다 그거 하고 싶지만 뭐 이런 하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어쨌든 투자를 잘 하고 싶다. 이건 쉽게 말하면 투자를 잘 하고 싶다. 투자를 잘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하면 잘 못하니까. 그리고 난 가진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증권, 파생상품, 차익금 등을 활용하는 사적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일부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보통 한 뭐 100명 정도, 100명 안쪽으로 모읍니다. 헤지펀드는. 헤지펀드는 막 그 막 10,000명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럿을 모으는 거. 막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펀드는 우리가 뭐 뮤추얼 펀드라고 보통 불러요. 걔는 뮤추얼 펀드고 헤지 펀드는 그게 막 여러 명한테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돈 모으면 뭐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돈 한 100만 원 투자해놓고 막 니네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헤지 펀드는 아니 우리 그런 거 듣기 싫어. 최소 10억, 100억 이상 투자할 사람만 모이세요. 이렇게 우리는 멤버십입니다. VIP 멤버십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헤지 펀드예요. 그 막 돈도 없는 거지들 와가지고 투자 좀 했답시고 막 말 많이 하는 거 우린 듣기 싫다. 우리는 그지들 오지 마라. 우리 부자들만 부유층들만 오세요라고 하는 게 헤지펀드예요. 일부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막 돈을 막 억대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모아요. 그래서 10억씩 모으는데 100명이다. 그럼 1,000억 되는 거잖아요. 그 1,000억 굴리는 거죠. 그런 게 헤지펀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금 모아서 운영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이런 거를 헤지펀드. 사모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사모라는 게 뭐냐면 사적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아 우리 헤지펀드라는 거 만듭니다 라고 소리 질러서 다 모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헤지펀드를 이제 운영할 거니까 전 국민 다 모이세요. 100만 원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헤지펀드는 사모로 모으는 거예요. 조용하게 돈 많으신 분한테 가서 아 우리 헤지펀드 할 건데 들어오실래요? 이렇게 VIP만 모으는 거예요. VIP만. 그런 게 사모다. 사모는 전국에 다 알려가지고 다 오세요 이게 아니고 알은 물어 그 몇 명 내가 찍어서 우리 들어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사모입니다. 자 발전 1949년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였던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존스에서 처음 설립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설립됐나 본데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조지 소로스죠. 69년에 조지 소로스가 더블 이글 펀드라는 헤지 펀드를 설립하면서 이때부터 헤지 펀드가 이제 막 생겨나고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금은 헤지 펀드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진짜 지금은 뭐 헤지 펀드가 진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데 한편으로는 1997년 동아시아 위기, 한국이 망했던 위기죠. 그리고 98년 LTCM사의 붕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LTCM, 이 회사 뭔지 아나요? 이름 한 번씩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이 회사 만약에 못 들어봤다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 LTCM이에요.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LTCM 줄여서 LTCM. 우리는 그 너네 주식하는 애들처럼 단타 안 친다. 우리 뭐 오늘 샀다 내일 팔고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롱텀 투자만 우리 길게 바라보고 그 회사의 그 미래 성장성 혹은 뭐 본질적인 가치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자본 운용을 해주는 회사다. 우리는 롱텀 캐피탈만 매니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할 테니까 그 돈 많으신 VIP들 우리한테 돈 투자하세요라고 했던 게 LTCM이에요. 얘네가 그때 그 섭외라고 해야 되나? LTCM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LTCM의 그 최전선에 이름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금융학에서 우리 파이낸스 학문에서 1, 2, 3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회사의 전면에 내세웠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머튼과 쇼일즈가 있었거든요. 둘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블랙 앤 쇼일즈 모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블랙 앤 쇼일즈의 모형이죠. 블랙 숄즈의 옵션 프라이싱 마들 뭐 블랙 숄즈 머튼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건데
자, 블랙숄즈 마들 위키피디아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이거는 옵션의 적정 가격을 이제 계산해주는 그런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금융을 좀 진지하게 공부한다. 이 모형을 안 배우고는 졸업 못할 거야, 아마. 금융을 좀 제대로 공부한다면. 그래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인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로버트 블랙, 로버트 블랙, 피셔 블랙, 마이런 숄즈, 그리고 로버트 버튼, 이 세 명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왜 우리가 이 사람 언급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블랙 숄즈만 언급할 때 많습니다. 원래 이 셋이 한 건데 블랙 숄즈 버튼이 한 건데 하여튼 이 세 사람이 한 건데 이 세 사람은 이걸로 노벨상 받아요. 셋 다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셋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이 컸던 이 피셔 블랙, 이분이 피셔 블랙, 네, 이분, 네, 이 사진에 나온 이분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노벨상을 주려고 했는데 죽었어. 얘네들이 제 기억에 노벨상을 2005년에 받나? 2005년 맞나? 97년에 받나? 내가 헷갈렸네. 97년에 받네요. 97, 그럼 블랙이 93년에 죽었나? 블랙은 몇 년에 돌아가셨지? 95년에 죽었네요. 이분이 요즘 57살에 죽었어요. 피셔 블랙이. 95년에 돌아가셨는데 2년만 더 살아있었으면 이분 무조건 노벨상 받는 거였거든요. 노벨상 원래 얘네 3명 주려던 거였어요. 살아만 있었다면.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원래 노벨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97년에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95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노벨상 죽은 사람한테 못 줘요. 그래서 노벨상 받으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특히 이 피셔 블랙 때문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최근에는 좀 안 그런 경향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업적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줍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형이 나온 거는 80년대였을 거야, 아마. 80년대 이거 만들었는데 한 10몇 년 지나서 90년대 상을 주는 거죠. 80년대에 만들어 놓고 한 10몇 년 동안 건강관리만 쭉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노벨상 받는 건데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얘네 둘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숄즈와 머튼이 노벨상을 받는데 노벨상 받는 건 둘째 치고 이 두 사람은 또 뭐를 하냐?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이제 그 자산운용하는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있어요. 그 사람과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 회사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 회사의 최고위에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버튼이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으로 노벨상 받은 그 두 명이 그 회사에 있었어요. 한번 검색해 볼까? 롱 LTCM만 쳐도 나오겠다. LTCM 여기 나오네요. 위키피디아에. 자, 여기 나오죠. Members of LTCM's Board of Directors included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 이 사람들.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버튼이 여기 있었다. 이 사람들 1997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블랙 숄즈 모형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금융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모셔놨던 회사가 LTCM이었는데 노벨상 아까 97년에 받았다 그랬죠? 노벨상 받자마자 동아시아 위기 터지고 98년에 이 회사 망합니다. 이 회사가 붕괴됐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잘 하지 못했어. 제 기억엔 얘네가 러시아 어디 투자했는데 그 러시아 거기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망하고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헤지펀드라는 이름을 걸고 했는데 그 회사 망해버리니까 침체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또 다시 헤지펀드 시대가 왔습니다. 자, 헤지펀드의 분류, 투자 전략에 따른 분류를 보자면 뭐 거시경제형, 그 나라의 거시경제 지표에 투자하는 거죠. 개별 기업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거기에 베팅하는 거. 부도기업 투자형, 이제
그 이제 부도 직전의 회사들만 잡아먹는 회사 이제 그런 투자죠. 어떤 회사가 지금 부도 나기 직전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어.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가치 올라가면 그때 팔자 뭐 이런 거. 뭐 상황 투자형 얘도 비슷한 거죠. 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 뭐 저 회사가 지금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 뭐 인수합병의 위기에 뭐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사장이 바뀐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회사가 딱히 부도 상황이 아니어도 어떤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 그럴 때 투자하는 뭐 요즘 같으면 에버그란데 그건 부도 기업 투자형에 속하려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상황 투자형은 부도 상태는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투자하는. 그다음에 뭐 시장 중립형 어떤 국가에 투자할 때 롱과 숏의 포지션을 뭐 균형을 가지고 맞추는. 그다음에 뭐 공매도 뭔지 알죠?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그다음에 뭐 펀드 조합형, 펀드랑 조합하는 뭐 형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의 특징, 동아시아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국가 간 투기적 자금, 핫머니라 그러는데 어디가 핫하다 그러면 그냥 돈이 막 쏠리는 그런 현상들. 지금도 요즘은 전 세계가 다 핫하니까 어디 핫머니가 쏠린다 잘 그렇지 않지만 한때 예를 들면 뭐 그 뭐지? 미국의 그 공매도 때문에 떴던 그 뭐죠? 게임스탑이었나? 회사 이름? 게임스탑? 뭐 그런 회사들 주가가 3달러였다가 갑자기 300달러까지 올랐다. 주가가 100배 올랐다. 그런 게 예를 들면 핫머니죠. 거기가 핫하대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걸로 다 몰리는 막 이런 거. 예전에 그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 한 번 있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핫머니죠. 돈이 그냥 싹 빠져나가는. 어디가 핫하대 그러면 싹 들어가고 어디가 춥대 그러면 싹 빠져나가고 이런 거. 핫머니인데 핫머니 이동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어디가 핫하대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들쑤셔 넣는 거 돈이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빠져나가면 뚝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잘 살던 나라인데 그냥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헤지펀드이기도 해서 요즘은 국제기관 등에서 규제를 하기도 한다. 너네 이런 거 어디가 핫하다고 해서 막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거죠.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제를 놔둬라. 요동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헤지펀드랑 뮤추얼 펀드랑 그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헤지펀드는 일부 부유층 고객만 대상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니네 그지들은 꺼지고 부자들만 모이세요라는 건데 헤지펀드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이미 부자들은 다른 헤지펀드 가입해 있고 이제 새로 헤지펀드 만들어 보니까 부자들은 다 딴 데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이제 부자보다 좀 덜 부자들을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헤지펀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부유층 고객만 대상으로는 투자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부유층도 모으다 보니까 이제 뮤추얼 펀드는 아주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놓고 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헤지펀드 운용사 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딱 하나만 맨그룹만 영국이고 뭐 브릿지워터, JP모건 이런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도 있죠. 얘네들은 다 미국입니다. 영국이 두 개 있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모펀드 한번 봅시다. 헤지펀드랑 사모펀드랑 제가 볼 때 돈을 모으는 방식은 비슷해요. VIP들한테 부자들한테 돈 모아서 하는 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헤지펀드랑 사모펀드는. 그래서 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특정 소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 여기까지는 헤지펀드랑 비슷한 거죠. 헤지펀드도 고액 투자자들, 부자들한테만 돈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슷해. 조달에 전문적으로 기업 주식, 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경영 성과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 여기까지는 헤지펀드랑 똑같아요. 헤지펀드도 주식에 투자해요. 보통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여러 딴 데도 뭐 주로 주식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경영권 등에 투자한다. 헤지펀드는 경영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경영권에 투자. 뭐냐면 저 회사를 우리가 이 어떤 가치가 떨어진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사서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려서 올라가면 팔고 나가자. 이게 헤지펀드라면 사모펀드는 가치가 낮은 회사 있으면 그 회사를 사서 이 회사를 우리가 키우자. 우리가 직접 운영, 내가 직접 사장이 되는 거야. 이 회사를 먹어서 내가 사장이 돼. 내가 사장이 돼서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해요. 운영해서 이렇게 키워서 나가자. 이게 사모펀드예요. 약간 다르죠. 헤지펀드는 둘 다 낮은 가치에 있는 걸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가. 이건 똑같아. 헤지펀드는 낮은 거를 사서 그냥 놔둬요. 얘가 알아서 크기를 알아서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면 나가자. 이게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얘를 산 다음에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할, 기업을 직접 경영해요. 그래서 키워서 내보내는 거. 이게 사모펀드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권에 투자하고 경영 성과 개선을 직접 하는 거예요. 헤지펀드는 경영 성과가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거. 사모펀드는 직접 경영 성과를 내가 들어가서 계산한다. 내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모집뿐만 아니라 자금의 운용도 사적인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금의 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헤지펀드랑 다르다는 거예요. 모집은 똑같아. 자금을 모으는 거. 모으는 건 헤지펀드랑 똑같은 방식을 보여요. 아, 부자님들 여기 투자해 주세요. 근데 그 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헤지펀드는 투자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사모펀드는 투자해놓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운용을 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운용도 사적인 방법으로 한다. 사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비상장에 주로 투자한다.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금 운용을 공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상장된 주식,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그거 사서 주가 오르면 팔고 나갔대. 이게 헤지펀드예요.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건 뭐냐? 비상장 회사들, 알려지지 않아,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 예를 들면 쿠팡, 예전에 쿠팡, 옛날 쿠팡에다가 투자해요. 그거 같이 경영을 해서 이렇게 뜨면은 털고 나오자. 이게 이제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아, 사모펀드는 영어로 PEF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PEF 그러면 사모펀드예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사모펀드는 벤처 캐피탈의 영향도 많이 한다. 벤처 기업들 있죠. 왜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수많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많단 말이에요. 물론 상장된 기업도 많죠. 페이스북, 애플 이런 애들도 다 거기 있긴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지금 이제 막 스타트업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은데 그런 데다가 주로 투자하는 게 사모펀드예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그래서 헤지펀드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가의 흐름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주가가 낮으면 사서 비싸면 팔고 나가자. 이게 헤지펀드라면 사모펀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즉 기업의 경영권, 너 사장 잘 못하고 있는데 너 나와. 내가 대신 사장할게. 내가 사장을 해서 대신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나서 팔고 나오는 거. 이게 사모펀드가 주로 한 일이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M&A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M&A가 뭐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밖에서 볼 때 이 회사 가치가 별로, 이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데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어. 왜? 사장이 일을 잘 못하니까.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사장이 일을 잘 못해. 그럼 사모펀드가 들어가면 사모펀드가 딱 이 회사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장 너 나와. 내가 대신 사장할 거야 이제 지금부터. 사장이 M&A를 통해서 이 회사 먹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를 올려놓고 이제 또 팔고 나오는 거. 다른 더 큰 기업한테 M&A로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상장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엑싯을 하는 거죠. 전 세계 M&A의 5%밖에 안 됐으나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20%를 넘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 전체 기업 공개의 반 이상이, 기업 공개가 IPO죠. IPO의 반 이상이 사모펀드 투자로 이루어진다. 자, 스타트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엑싯이라고 불러요. 스타트업이 엑싯을 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IPO, 하나가 M&A예요. 스타트업 회사가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등록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주식을 팔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통째로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M&A죠. 그런데 지금 그 스타트업이 엑싯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공개는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M&A는 20%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투자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을 헤지 펀드가 움직이고 있다면 비상장 기업들, 즉 스타트업들은 얘네가 움직이고 사모펀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뭐 세계 10대 사모펀드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 칼라일 그룹 있네요. 우리나라 외환은행 먹었었던 칼라일이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의 가치가 떨어져. 아, 외환은행 저거 부도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칼라일이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구제해 줍니다. 그때는 아무도 국민들이 고맙다는 말 안 하죠. 그냥 몰랐으니까 잘. 그러다 나중에 칼라일이 들어와서 외환은행 구조조정하고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칼라일이 팔고 나갔어. 그랬더니 국민들이 막 욕하는 거지. 왜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그렇게 수익을 남기고 나가느냐. 외환은행 이랬던 거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그냥 그 수익을 우리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왜 이 칼라일이라는 회사가 다 먹었다. 그래서 욕 엄청 하고 막 다시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막 국회의원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그랬었죠. 여기 칼라일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부펀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부펀드는 뭐냐면 나라에서 하는 펀드예요. 국가가 보유한 공적 기금을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국가 투자 기금. 국부펀드는 헤지펀드랑 사모펀드랑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부자들한테 돈 모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돈 투자할 때 뭐 조그만 수익 이거 보고 투자하겠어요? 부자들은 좀 높은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헤지펀드랑 사모펀드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도 해요. 국부펀드는 절대 공격적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적 기금이에요. 전 국민이 몰아준 돈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세금 같은 나라의 돈인데 그 돈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용 목적, 투자 자산 선택 등에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유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 자산 선택 등에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헤지펀드, 사모펀드 하고 연기금, 국부펀드는 좀 달라요. 아주 유사하지 않아요. 연기금과 유사하다 이건 말이 되는데 헤지펀드, 사모펀드랑은 그렇게 유사하진 않습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훨씬 공격적이에요. 자,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나라 돈이에요. 국부펀드는 우리 국민연금 나라 돈 아니에요. 연기금은 그거 국민들 돈이지. 근데 국부펀드는 나라 돈이에요. 우리나라도 국부펀드 있어요. 한국투자공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부펀드 운영합니다. KIC라고 부르는 한국투자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가 있어요. 재원 조달은 국내 자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외환보유고 같은 외화 자산을 의존한다. 자, 근데 국부펀드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있다는 거죠. 국부펀드가 국제금융시장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펀드가 돈 여기저기 투자해 주니까 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국부펀드가 민간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국부펀드가 중국 기업한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틱톡이 중국 거라 그랬나? 뭐 예를 들어 틱톡을 제가 자세한 내용 뉴스는 모르겠어요. 틱톡을 만약에 규제하고 싶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틱톡의 주식을 미국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돈 다 빼버리는 거예요. 틱톡 주가 떨어지라고.
그렇게 그 민간 기업에다가 정치적 영향력, 우리 중국 싫은데 이러면서 중국이랑 우리랑 사이 안 좋으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돈 다 빼버려, 이런 식으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특정 기업의 성장성, 그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 구부펀드 중국에서 돈 다 빼, 막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거 돈 다 빼, 이런 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게 좋은 거냐? 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국부 펀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IC 있네요. 한국투자공사가 하는 국부 펀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 지금 투자를 이제 어떤 애들이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헤지 펀드, 사모펀드, 국부 펀드 이런 거. 그럼 걔네들이 수익을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할 텐데 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은 사실상 그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설명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얘는 만기 수익률은 중장기 채권에서의 수익률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개, 부가 수익률, 은행 할인율, 얘네 두 개는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중장기 시장, 얘는 단기 시장이에요. 중장기 시장과 단기 시장의 차이가 뭐냐? 중장기 시장은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발생해요. 시간이 기니까. 시간이 0이 오늘이에요. 예를 들어서 0이 오늘이에요. 1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캐시 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뭐 오늘은 없고 1년 뒤에 100, 2년 뒤에 100, 3년 뒤에 100, 4년 뒤에 100, 5년 뒤에 11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번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내가 돈을 길게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줬다. 그러면 돈을 꼬박꼬박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게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 투자는 뭐냐? 투자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살 때 내가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겠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50원을 주고 사요. 이 돈을 미래에 내가 이 돈을 받으려면 돈을 처음에 일단 얼마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줘야지 내가 나중에 돈을 빌려받죠. 이런 게 중장기 투자라면 단기 투자는 돈 주고 돈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800원 투자, 그러면은 시간 좀 지나서 한 두 달 지나서 900원으로 돌려받은, 뭐 이런 거, 이런 단기 투자인 거죠. 한 번 투자하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돌려받는, 이런 게 단기 투자인데, 지금 만기 수익률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수익률이고 부가 수익률, 은행 할인율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내가 지금 얼마 투자하면은 뭐 두 달 지나서 얼마로 돌려받는, 이거를 설명하는 게 부가 수익률, 은행 할인율이다. 만기 수익률은 채권의 할인율이에요. 채권에 투자하면 이렇게 표면 이자라 그래서 매번 이자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 100에 해당하는 거, 이 100원에 해당하는 거, 여기 100원, 이거에 해당하는 게 표면 이자예요. C가 표면 이자. 그다음에 액면 금액, 이건 페이스 밸류라 그래서 FV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채권을 배워야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채권은 현금은 이렇거든요. 내가 5년 만기 채권이다. 그럼 처음 채권을 사요. 돈 주고 0 시점에 내가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겠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50원이었다. 나는 이 1,050원 주고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면 그럼 나는 앞으로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100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1,000원도 돌려받습니다. 이 100에 해당하는 게 이 쿠폰이라고 그래서 표면 이자고, 이걸 쿠폰이라고 불러요. 채권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붙는 이 1,000원, 얘를 액면가라고 불러요. 페이스 밸류. 그래서 FV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오늘 투자한 거 대비 내가 앞으로 돈을 이렇게 받는다면 매년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얼마가, 그게 R인데, 그게 R에 해당하는 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Yield to Maturity. 뭐 여러분들 채권 모르면 딴 건 몰라도 돼. 그냥 이 식은 몰라도 되는데,
뭐만 알면 되느냐? 만기 수익률은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에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채권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 이게 만기 수익률이다. 자, 우리 수익률을 항상 연 단위로 계산해야 돼요. 1년에 몇 %예요. 뭐 2달 수익률, 3달 수익률, 혹은 5년 수익률,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무조건 연 평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1년에 몇 %, 이렇게 다 통일해야 돼요. 연 단위로. 수익률이라는 건 애뉴얼 리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1년에 몇 %예요, 다.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부가 수익률, 100의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의 표면 이자가 부과되는 수익률. 이게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90일 만기짜리가 있어요. 단기라 그랬죠. 얘네들은 1년이 안 넘어요. 1년 안 되는 것들이에요. 90일 만기인데 내가 100을 투자해요. 100을 투자하면 나한테 이자를 2.5 주는 거예요. 90일 지나서. 100을 투자하면 나한테 102.5를 돌려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얘는 100달러를 투자하면은 90일 후에 102.5를 돌려받는 투자인 거예요. 90일 만기 유로 달러 예금이 이자 지급액이 2.5라면 100을 투자해서 90일 지나서 102.5로 돌려받는 거 라면 이때 부가 수익률은 얼마냐? 이 이자를 여기 써서 이자 나누기 100, 왜냐면 내가 100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100 중에 이자 2.5%죠 곱하기 360 나누기 기간, 361년에 360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 365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360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360은 1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360 나누기 90이라는 거죠. 90일이니까 곱하기 4에서 10%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개념이죠. 뭐 이거 식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부가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100을 투자해서 2.5 벌었잖아요. 100 투자해서 2.5 벌었으면 2.5%번 거죠. 근데 그게 90일이니까 90일은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2.5%. 그러면은 1년이면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10%. 그래서 10%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3개월에 2.5% 번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개월이면 그냥 10%가 되는 거지. 그렇죠? 3개월에 2.5% 벌었어요. 90일 동안 100 투자해서 2.5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12개월, 1년으로 치면 곱하기 4해서 10%.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그걸 부가 수익률. 내가 100 투자, 100에서 추가로 돈이 붙었다.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애드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은행 할인율.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 100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이 100이었잖아요. 얘는 거꾸로요.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 100. 그럼 처음에 투자한 돈은 얼마냐? 할인해서 판매돼요, 상품이.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 100인데 처음 시작할 때 98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98 투자 90일 후 100 돌려받음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얘는 100 투자해서 102.5로 돌려받고 얘는 98을 투자해서 100 돌려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할인액을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라. 똑같아요. 이거 100 돌려받는데 어쨌든 내가 할인액이 2잖아. 결국은 내가 원래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98 투자해서 2를 버는 거지만 그냥 100 투자해서 2 받는 거로 치자. 98이나 100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면 역시 나는 3개월에 2% 벌었잖아요. 내가 100 돌려받는데 2% 벌었으니까 100 중에 2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로 치면 곱하기 4에서 8%번 거다. 이렇게 하자는 게 은행 할인율 개념입니다. 둘 다 그냥 99 주먹구구식 주먹구구식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주먹구구. 뭐 대충 계산한 값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한다. 우리가 채권 거래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 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항상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돈을 빌린다, 공짜로 빌리는 거 아니죠. 이자를 줘야 되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다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죠. 자, 그만큼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그 주식을 팔았다. 그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대가로, 배당 이런 걸 주는 대가로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건데, 그 비용, 배당이나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비용이 바로, 그 비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신용 등급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 등을 근거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신용 등급을. 그래서 뭐 S&P, 무디스, 피치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이 회사들의 이름은 알아두세요. 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정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전 세계 모든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다 신용평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A 써있다 그러면 일단은 괜찮은 거, 앞에 B 써있다 그러면 애매한 거, 앞에 C 써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자, 자금 조달 비용 어디가 비쌀까요? 아까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트리플 A가 자금 조달 비용이 비쌀까요? 아니면은 D 학점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쌀까요? 여러분들 그 학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받는 학점. 여러분들 A 학점이야.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A 학점 받았어. 교수님한테 딱히 비용이 발생할 게 없죠. 내가 A 학점인데 내가 A 학점인데 뭘 교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죠. 내가 학점이 D 학점이야. 그럼 교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채권이 A 등급 좋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A 등급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좋은 회사인데 투자하기 싫어? 하지마. 너네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많아. 자금 조달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D 학점 받은 기업들, 그러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투자하겠어? 그 신용이 안 좋은데. 그럼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자 막 30%씩 주겠습니다. 해야 투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금 조달의 비용이 비싸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행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그냥 학기 말까지 쭉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미 이렇게 해왔고, 뭐 이제 와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꾸기도 좀 갑자기 전환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학기 말까지 쭉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시험은 볼 건데 시험도 온라인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으로, 오픈북 시험으로 그렇게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